네, 안녕하세요. 신화표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나라는 세계의 발견 이제 14장이죠. 14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은 14, 15, 16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6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안 되면 뭐 14, 15에서 끝나겠지만, 자, 비트겐슈타인. 우리는 지금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에 의한 오류, 말이 파놓은 함정, 이런 제목으로 되게 심오한 또 글이 쓰여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젊은 시절에 쓴 논리 철학 논고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은 뭐가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전기든 후기든 여러분 비트겐슈타인 하면은 그래도 일단 뭘 떠올리면 됩니까? 언어 철학이죠. 그래서 언어 비판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언어 비판이었다. 그러니까 물론 전기와 후기의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만 평생 철저히 언어에 천착한 것만은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왜냐면 우리 생활에 말이 깊숙하게 파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말, 제가 지금 막 떠들고 있는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언어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 삶에 파고들어 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진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일부이자 무언가를 생각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이 우리에게 있다가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철학이다. 그러니까 철학의 역할이 바로 그러하다고 본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놓치는 것들, 우리에게 이 필요한 말들이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또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철학이다. 일상의 언어 사용을 점검하고 그 이상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그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인 셈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언어 비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쓰는지 기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기존 철학자의 오류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일수록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말 속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을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문제를 만들거나 굳이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논의하는 철학자들을 비트겐슈타인이 비판한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말의 사용법에도 영향을 주므로 우리의 언어 표현도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문법이란 말을 씁니다. 오늘 제목이 문법이잖아요. 문법.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도, 야, 근데 이 문법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배우는 영문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런 말의 체계를 떠올릴 건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문법은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을 비트겐슈타인은 표층 문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표층과 심층을 좀 구분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일 거고요. 표층 문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에서 배우는 문법이 맞습니다. 말의 구조나 어떤 체계. 자,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문제로 삼은 건 또 하나의 문법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심층 문법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거는 평소에 눈치채지 못하는 말의 어떤 다양한 성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자는 이 비유로 일부러 말의 무의식이랄까, 무의식 개념까지도 연결시켰거든요. 본인도 좀 과한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왜냐면 이게 프로이트의 개념이잖아요, 무의식은.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그 프로이트에 대해서 나름 뭐 그렇게 막 마냥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심층 문법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왜냐면 언어의 문법은 여러분 딱 그래도 문법책을 보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그 문법이라는 거 함은 심층 문법이면서 우리 어떤 일상의 삶에 되게 밀접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을 통해 우리는 종종 오류를 범하는데 이것을 문법에 의한 오류라고 말한다. 어떤 문법의 오류가 있을까? 확실히 우리는 말을 지님으로써 좋은 경험도 많이 하죠.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부탁도 하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친한 사람에게 의논할 수도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의 과정이에요. 또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 소설을 읽을 수도 있고요. 셀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꽤 많은 경험들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말이 없다면 인간이 사는 이 현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주변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곧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래서 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말을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잘 안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말이죠. 하늘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하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기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우리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하늘을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하늘을 보면서 아 저기 하늘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하늘이란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도 그게 하늘인지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땅과 하늘을 구별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건 결국 말이 있기 때문이다. 땅이라는 말과 하늘이라는 말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먼저고 그것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식물학자, 내가 만약에 식물학자와 숲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식물학자는 나보다 훨씬 많은 이 숲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식물들을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지금 이 숲에 대한 세계와 식물학자가 보는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바다로 간다. 그럼 바다 안에서 이런 어떤 해안 생물에 대해서 또 전문가와 함께 가게 되면 우리는 이게 무슨 동물이지? 그냥 생선 아닌가? 뭐지? 이렇게 막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또 그걸 구분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말의 힘이에요. 만약 말이 없다면 세계는 완전히 그래서 달라지지 않을까? 만약 말이 없다면 우리 주인은 매듭 지어진 곳 하나 없는 혼돈 그 자체가 될지도 모른다. 꿈속에서나 경험하는 계속 변하는 사태가 현실에서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이 공부하는 이유도 이런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철학도 결국 언어로 하죠. 그러니까 구분되지 않은 우리 삶의 어떤 뭉뚱그려진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뭔가 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뭔가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규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어로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게 또 철학이기도 하니까. 그죠?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사소한 부탁을 하는 것도 우리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말의 중요성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진화사의 거대한 이 첫걸음이 바로 말이다.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에 여기서 중요성들이 나왔는데 말의 문제점들도 있죠. 말의 불합리함, 편리한 만큼 문제점도 있다. 왜냐면 우리를 오류에 빠뜨리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또 오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할 때 자, 말은 말로써 자율적이니까 독자적 구조를 지닌다. 말만의 세계를 지니고 있죠. 그 세계는 우리 현실 세계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까처럼 하늘을 지칭하는 또 말이 있고 땅을 지칭하는 또 말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품사든 같은 형태를 지니고요. 그러니까 명사는 형태가 같고 형용사 형태도 다 같죠. 그러니까 품사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작용을 하는데 같은 형태를 지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같은 작용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보면 지금 방금 그 얘기했잖아요.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전기 비트겐슈타인이라면 1대1 대응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언어에 맞는 딱 거기에 맞는 세계가 대응을 하는 세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언어로 된 세계였다라고 해서 1대1 대응 개념으로 분석했던 게 전기 비트겐슈타인이죠. 근데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용법을 중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품사에 있어서도 야 공기라는 단어와 이 기계라는 단어, 애정이라는 것과 동물이라는 단어 다 어때요? 두 글자짜리잖아. 두 글자 단어의 품사, 명사형이고 여기서 이제 한자어고 이렇게 이제 어때 형태가 같죠. 형태는 같지만 의미적으로는 어때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과연 공기라는 말은 더욱 근본적인 모습이고 기계라는 말은 더욱 고체같고 울퉁불퉁한 것이라면 보고 만지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기와 기계는 무척 다른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애정과 동물이라는 것도 애정이라는 말은 무척 새빨간색을 띠며 아마 사랑 때문에 그러겠죠. 진하고 소용돌이 치고 동물이라는 말은 짐승 냄새가 나는 보드라운 글자라면 이 또한 애정과 동물이라는 글자를 보거나 냄새 맡는 것만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쓰는 말에는 그러한 특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그거죠. 우리의 이 말 자체에 과연 그런 냄새, 그런 색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글자거든. 그러니까 글자나 소리로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는 건데 어린 시절부터 무수히 사용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것은 공기다, 이것은 기계다, 이건 애정이라고 해, 이건 동물이라고 해. 그 무수하게 사용하는 방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그 단어를 보자마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말의 문법이라는 함정인 거예요. 사실 이 말 자체는 그 의미를 띠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의 사용을 통해서 들러붙은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 것이다. 예를 들어 가령 이 방에는 공기가 있다라는 문장을 보자.
당연히 틀린 문장이 아니죠. 맞는 말이야. 이 방에는 공기가 있죠. 물질로서의 공기가 가득 차 있어. 근데 동시에 이 방에는 의자가 있다라는 문장도 보자. 자, 문법적으로 똑같죠. 이 방에는 공기가 있다. 이 방에는 의자가 있다. 똑같아. 그럼에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띠고 있죠. 방 안에 물체로서의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우리는 이걸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가 있다라는 구조가 같고, 오히려 이제 어떤 부분, 이게 의자인지 공기란지 그것만 좀 다른 거죠. 근데도 그러니까 품사로서 형태도 같고 두 글자고, 그럼에도 전혀 다르고 각각 있다는 것의 의미도 전혀 다르다. 공기가 있다와 의자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르게 생각을 하죠.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 308번에서 마음속 사건이라는 말을 할 때 문법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마법사에게 속는 일에 빗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 마음속 사건이라는 말을 이 말 자체, 마음속의 사건, 이런 말 자체는 벌써 우리의 어떤 착각을 일으킨다? 뭐 마음속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나 보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발생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마음속에서 가령 교통사고 혹은 인생을 좌우하는 사건, 같은 사건이 생긴다는 선입견을 품게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마음속에도 마치 그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마음은 교통사고나 인생을 좌우하는 사건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인데,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그 자체고,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인데도 마치 마음속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언어가 만드는 착각이에요. 공기와 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착각을 하는 것처럼 이것이 문법적 오류다. 말의 사정에 따라 우리는 속아 넘어간다. 말은 우리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것만으로 성립하므로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휘둘리기 마련이다. 여기서 화자가 또 재밌게도 초등학교 때 자기는 절친이란 말이 무척 싫었대요. 절친. 우리는 베프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절친이고 어떤 친구를 절친이라고 부르는지 혼자서 몰래 고민도 많이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 중요한 일 아닌데 그때는 그 말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거죠. 절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화자가 보기에 연인이라든가 사귄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귀찮은 상황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화자는 생각한대요. 어떤 관계든 각각의 관계는 다 유일무이한 관계고, 그것이 사귀는 관계인지 연인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이 말로써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거죠. 지금 사귀는 상대는 연인인가 연인 미만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애매할 때 우리가 썸 타는 사이 이런 말도 또 굳이 또 만들게 된단 말이죠. 근데 화자가 보기엔 그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수없이 나타날 수 있는 그죠, 하나의 어떤 사례, 상황인 거고 있을 수 있는 분부이고, 그걸 구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그 용어, 언어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법이 파놓은 함정에 직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함정을 지적하는 게 바로 철학의 역할이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딴지를 걸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특히 연인 사례가 더 그래서 그래요. 어찌 보면 전 절친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그죠? 지금 생각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야, 너 베프 있어? 너 절친이 있냐?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왠지 절친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 사귀는 사이 아니야? 뭐 이렇게 자꾸 말로서 우리 뭔가 규정하려고 할 때 화자는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도 우리는 이런 언어의 문법에 오류에 빠진다 이렇게 하는 사례로 얘기한 거죠. 한편으론 언어는 근데 여러분 선언적 의미가 전 있다고 봐요. 우리가 왜 보면 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말을 그래서 굳이 왜 하겠어요. 어찌 보면 그런 말로 언어로서 선언하지 않으면 효력도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 언어 자체가 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언어가 또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선언할 때 그러니까 나랑 사귀어줄래? 라고 어쨌든 여러분 정확하게, 그러니까 프로포즈가 왜 이 상에서 중요하겠어요. 대충 얼렁설렁 하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 결혼했네? 이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명확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명확하게 본인이 용기 있게 책임을 지면서 나랑 결혼해줄래? 나랑 사귀어줄래? 어쨌든 이 선언적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나도 대답하는 자도 프로포즈 받은 사람도 그래 라고 답변함으로써 서로의 약속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은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또 힘이 있다라고도 봅니다. 자, 여하튼 물론 이제 제가 좀 오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 자 15로 갑시다. 이제 진정한 지속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 보이긴 하는데 읽어보시면 단순한 얘기를 그냥 길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지속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진정한 지속은 우리의 현실 세계의 시간이 폭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지금 우리는 계속 언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 시간의 폭을 갖고 등장한다. 폭과 넓이 뭐 이런 말 할 때 쓰는 폭이죠. 시간의 폭이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진정한 지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먹다, 달리다, 자다 이런 것들이 보면 어때요? 다 어떤 시간의 그 과정이죠. 내가 만약에 메밀국수를 먹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메밀국수를 먹기 시작해서 끝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의 지속을 이 단어 표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먹다나 걷다라는 동사로 표현된 행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체적으로 메밀국수를 먹거나 어디서 어디까지 걸어야만 하거나 합정에서 홍대까지 걸어야만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우리는 걷다라고 하죠. 먹거나 걸으면 결국 진정한 지속이 경과한다. 근데 이런 말을 비트겐슈타인이 그냥 한 거잖아요. 왜 진정한 지속을 대체 왜 한 거다? 당연히 그러지 않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이 아닌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뭐뭐 리을, 뭐뭐일 수 있다. 어떤 가능태 얘기잖아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진정한 지속이 아닌 케이스들이에요. 나는 거꾸로 매달리기를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진정한 지속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거꾸로 매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속이 필요해. 시간의 폭이 없다면 한마디 뒤밖에 낼 수 없어. 하지만 이 발언은 말하다, 이르다, 떠들다 등의 동사로 표현되는 행위인 거고 이 문장 자체의 발언은 할 수 있다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막 먹다나 걷다는 아까처럼 이제 그 시간의 폭이 있다고 했죠. 근데 뭐뭐 할 수 있다는 크게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매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시공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 왜냐면 가능성만 얘기한 것 뿐이잖아요. 지금 어떤 지속이 실현된 게 아니죠. 오히려 이제 물론 실제로 거꾸로 매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속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구체적 시간 속에서 영차 하고 매달리기를 해야 하는 거죠. 5에서 10초 정도. 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매달리기를 한다가 되는 거죠.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매달리기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지속이지만 뭐뭐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건 지속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언어에는 이 시간의 폭과 지속을 나타내는 언어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밖에 오히려 가능성이었던 방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와 연결되는 거예요. 문법의 오류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혼동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구분들을 하지 않고 말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 능력, 가능성이가 능력이죠. 능력과 시간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리라. 스쳐 지나가는 일조차 없는 서로 관련이 없는 개념이 이 능력과 시간이다. 자, 그 외에도 시간의 지속을 지니지 않는 동사가 또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또 찾아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막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안다라는 동사 어때? 저 탤런트 다 알아 라고 했을 때 그 행위는 시간의 폭을 지니지 않는 것이 아닐까. 즉 TV에서 얼굴을 보고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그냥 아는 거니까. 나 솔직히 진짜 나는 아이유 알아. 진짜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누군지 안다라는 그 연예인 유명인이니까 그 아는 것이죠. 거기에 과연 지속이 필요할까? 그죠? TV를 보고 만약에 탤런트의 이름을 말한다, 뭐뭐한다 라고 말하면야 뭐뭐한다. 나는 탤런트 이름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지속하는 행위죠. 보고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는 알아 라는 식으로만 얘기한다면 그건 사실 지속이 아니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서 구분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인 거 우리 왜 하고 있다? 결국은 지속을 지니지 않는 동사가 있다는 얘기고 그 동사들은 진정한 지속을 반드시 동반하는 대부분의 동사와 형태도 사용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지속을 지니지 않는 동사도 마치 진정한 지속을 지니는 듯 착각하고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문법에 속아 넘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 장을 얘기한 겁니다. 자, 16. 여기 제가 안 써놨는데 수다쟁이 상황. 수다쟁이 사자. 이것도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비유예요. 사자만 아는 사자의 말. 쉽게 얘기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말과 이 사자가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물론 당연하죠.
사자는 응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의 어떤 말과 우리 인간의 언어는 다르죠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심층 문법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이 챕터도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갑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수다쟁이 사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자가 말을 할 줄 안다고 해도 우리는 사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설령 사자가 말을 할 줄 안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계가 다르니까. 예. 자, 우리 예를 들어 인간이 우리말을 모어라는 사람에게 한정하기로 합시다. 모국어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모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우리말을 모으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우리 누구도 나는 미국인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는 캐나다, 나는 뭐 아프리카 이런 원하든 말든 상관없죠.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철저하게 우연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언어도 우연이 되는 거죠. 조금씩 우리말을 내가 태어난 곳에서 익히게 돼요. 그 방법은 누구나 경험했기에 알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을 맞듯이 언어에 흠뻑 젖음으로써 좋고 싫음 없이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말하고 보니 스파르타식으로 헤엄을 습득하는 것 같은 거죠. 진짜 놀다 보니까 여러분 자전거 탈 때가 더 그렇잖아요. 수영도 수영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타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확 도약도 되고 우리 언어라는 것도 우리 현 삶 속에서 그런 식으로 익혀가다가 처음에는 고생하다가 갑자기 확확 증가가 또 되죠. 이걸 우리는 체득이라고 한다. 우리는 언어를 체득하죠. 체득. 문법을 통해서 외우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익혀나가는 게 언어죠. 그렇죠? 몸을 움직이는 법, 표정 변화 이게 좀 문화마다 다 다르죠. 심지어 우리는 언어만의 차이가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표정이 다르고 몸을 움직이면서 대하는 게 다르고 고개 깨웃거리는 의미도 좀 다르고 이런 게 어때요? 다 문화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어 습득이라는 게 마냥 우리가 문법만 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사자도 어떠겠어요? 이제 사자로 넘어가. 사자들의 세계가 있잖아. 사자가 말을 한다는 상황을 상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수컷 사자 한 마리가 아프리카 초원을 무리를 지어 서로 쫓고 있어요. 쫓기는. 그 사자는 사자끼리의 거칠고 세세한 교류 속에서 살아왔죠. 수많은 암컷 사자와의 관계도 있었을 거고 자기 무리 안에서의 소수의 수컷 사자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사자들의 생태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행태를 사자들도 익혀나가겠죠. 그러한 수컷 사자만의 행동 양식을 습득한 사자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해 인간을 향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일까? 만약 그 수컷 사자가 우리 인간처럼 인간의 말을 한다면요. 그 말하는 주체가 사자인 이상 사자만의 행동 혹은 생활 양식을 배경으로 삼은 것이어야만 하죠. 사자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자가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얘기하겠어요? 본인들의 야생의 삶 속에서 익힌 내용들을 우리말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사자만의 행동과 함께 언어는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가 말을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사자의 생활과 깊고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사자 무리의 구체적 생활을 함께한 사자들만 알 수 있는 언어일 것이다. 사자는 사자어를 말한다. 그리고 그 사자어는 생활이나 행동을 함께한 사자들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자란 사자와 일본 우에노 동물원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과천 서울 동물이겠죠. 이런데 자란 사자는 같은 사자어여도 분명히 또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생각이죠. 왜냐면 우리 인간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당장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듯이 왜 안 통해요? 살아온 세계가 다른 겁니다. 여러 세계 문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자들의 세계도 그러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언어는 어디에?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거.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게임은 생활 형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언어 게임은 철저하게 생활의 형식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6편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17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